5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PI 인사이트의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놓치셨을지도 모를 주요 기사 10개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주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력 감축으로 인한 쇠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0년 이내에 381척의 군함을 건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의 활동 군함은 300척 미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조선소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전국적으로 20만 개의 일자리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나 디지털화를 위한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선 장관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이지스함 구축함 정조대왕함에 직접 승선하고 건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에도 둘러보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도 방문해 유지, 보수, 정비 중인 미국 해군 7함대의 급유함인 유콘함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펠런 장관은 미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산업과의 관계는 선박 정비를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양국 의지를 굳건히 받쳐주는 초석이라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발달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스트레이트 에로 뉴스도 5월 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거래에 서명했다고 재무부가 4월 30일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광물 거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와 석유, 천연가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경제 파트너십입니다. 이 협정으로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이 만들어졌고 이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무부 장관 스콧 벤센트는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침공 이후 665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의 평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8일부터 3일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필리핀 바탄 섬에 처음으로 대함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습니다. 참고로 대함미사일은 군함이나 대형 선박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유도미사일입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은 일요일에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위치한 산발레스 지방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동안 적대적인 항공기로 활동하던 여러 대의 무인 항공기를 각각 미사일과 포격으로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 간의 연례 발리카탄 훈련에서 주말 동안 진행된 모의 전투 시나리오는 실제 전쟁을 시뮬레이션 했을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지역 경쟁에서 민감한 지역이 된 주요 지정학적 분쟁 지역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의 작은 모래톱 섬을 점령했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하면서 필리핀과의 지역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일요일 늦게 3개의 모래톱 섬에 상륙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사진을 흉내낸 자세로 국기를 든 경찰관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산호초를 점령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제임스 휴이트는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경고하며 백악관은 자체 파트너들과의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수입 차량에 관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은 철강 관세 등 추가 관세에 부과해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5년 5월 3일에 발효되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무역 보호주의와 산업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에 기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1일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를 해임하고 마르코 루비오로 교체했습니다. 이 인사는 월츠가 내각 행위 중 보안 수준이 낮은 시그널 앱을 사용한 데에 따른 논란 이후 이루어졌으며 통신보안 및 대통령 기록관리 법규 준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된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를 유엔 대사로 지명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월츠의 임무를 임시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가안보보좌관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무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NPR은 5월 2일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경제적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2025년 1분기 미국 경제가 위축된 이후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관세로 인한 무역 둔화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BBC,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는 5월 3일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한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한 이후 발생한 큰 손실을 만회했다고,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 데이터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4월에 1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측으로 13만 5천 개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BBC는 기사를 통해 금요일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회담을 갖자는 미국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보도했습니다. 미국 출산율이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기록적인 저수준에 근접했다고 CBC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높은 비용, 직업적 우선순위,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개인적 선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5,000의 아기 출산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수년간 감소해왔습니다. 2008년,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2014년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2023년에 2년 연속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여성 1인당 1.2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최저 출산율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참고로 국가별 출산율 현황은 한국이 약 0.7에서 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일본이 1.3명, 이탈리아 1.2명, 스페인 1.2명, 캐나다 1.26명, 미국이 1.63명입니다. 2025년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연방선거에 승리하였습니다. 4월 29일 캐나다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마크 카니 자유당이 승리하며 4기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카니의 자유당과 피에르 포리에르의 보수당 간의 치열한 대결이 이어졌고 유권자들은 카니를 다시 총리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르면 자유당은 169석을 확보했으며 보수당은 144석을 차지했습니다.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는 172석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블록 케벡 정당은 22석, 신민당은 7석, 녹색당은 1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카니는 선거 후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민당의 자그미 싱씨는 선거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연설을 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캐나다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선택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변호사 제프리 러스는 폭스뉴스에서 캐나다 알버타 주민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C 뉴스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5월 3일 토요일 캐나다 알버타 에드먼턴에 있는 의회 건물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의 51번째 주, 즉 새로운 국가가 되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17세 소녀 하나 헨스는 보수당이 이겼다면 분리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최근 동남아시아 순방은 다수의 협정을 이끌어냈지만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지역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 트럼프의 관세를 줄이기 위해 워싱턴과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며 동시에 중국의 무역 우회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양대 초강대국과의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 균형 잡기 전략은 국가들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경제적 자익을 우선시하며 중국과의 완전한 결속을 거부하는 지역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에포크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5월 3일 토요일 연말에 은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주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60년간 벅셔 해서웨이를 이끌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버핏은 5월 4일 일요일에 벅셔 해서웨이 이사회에서 그렉 에이블 부회장을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그렉이 연말에 회사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말했습니다. 버핏은 토요일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에이블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 업데이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